일본 침몰은 고마스 샤코가 1973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일본이 가라앉는다면 이라는 상상에서 출발하는 이야기인데요. 영화로 유명하죠. 영화로 2번 만들어졌고 만화책도 있었고 최근에 애니메이션이 새로 나왔습니다. 2000년대 만들어졌던 그 영화를 보고 실망한 분들이 많겠지만 원작 소설은 상당한 수작입니다. 심리 묘사도 충실하고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이웃나라에 저질렀던 만행을 거꾸로 당하는 설정도 흥미롭습니다. 난민이 된 일본인의 거취 문제를 두고 이웃나라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전후 일본이 동아시아에 제대로 된 사죄를 한 적이 있나? 이것은 인과응보다 라는 대사도 있고요. 꼭 그것 때문에 찾아보지 마세요. 아무래도 우익 테러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속 시원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면서 창씨 개명을 요구받는다거나 이런 건 재밌어요. 이번에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주말에 보았습니다. 원작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봤는데 끝까지 보고 나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걱정하게 될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원작 소설이 일본의 황금기에 쓰여졌으니 성찰과 반성의 태도가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의 애니메이션은 현 시점의 일본이 어떤 상태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짜 자존감이라도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니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스스로 상황이 나쁠 때도 좋을 때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걸 느낄 때가 있죠. 상황이 여유롭고 기쁠 때는 누구나 베풀고 관대할 수 있습니다. 오직 상황이 불비할 때야 비로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월 16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듀스의 우리는 이었습니다. 이거 저랑 이름이 같으시네요. 김지용님. 단체 급식 조리사입니다. 오늘 초복이라 점심에 삼계탕 준비하고 있네요. 1,500마리 닭 준비하는데 닭다리가 제 손인지 헷갈리는 정도네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초복이군요. 저도 오늘 좀 맛있는 거 먹어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초복이라서 그런지 좀 뭘 좀 먹어라 라는 문자가 많네요. 김병옥님, 아이고 웅디 며칠 동안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서 동네 병원에 갔고 저를 진찰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산부인과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산부인과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고 임신 6주입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어요. 제 임신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렸더니 첫째 아들이 동생 생긴다면서 정말 좋아하네요. 웅디 많이 축하해주세요. 야, 요즘 빵빠레 좀 올리십시오. 야, 이게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세상에.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김병옥님. 정말 남은 임신 기간 동안 쭉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너무너무 건강하고 아주 훌륭한 아이 낳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아침부터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삼계탕 드신다는 분들 많네요. 1180님, 김복자님, 다들 맛있게 드세요. 나도 먹어야 되나? 평소에 근데 닭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시정 니편 시점에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추첨 통해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사 이야기 나누는 목요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썬킴 교수님 그리고 역사 여행 전문가 박관일 작가님 모시고 조선시대에도 과연 부동산 투기가 있었을지, 부동산 중개인은 있었을지 이런 것들 역사 속 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박미경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모기 물린 우리 초등학생 막둥이 아들 눈이 개구리 왕눈이가 됐어요. 아들이랑 같이 잔 엄마는 멀쩡한데 왜 우리 아들만 모기가 이렇게 습격을 한 건지. 불쌍한 아들, 왕눈이 된 눈에 지금 얼음 찜질 중이에요. 모기한테 물려서 이렇게 왕눈이까지 되나요? 이 박미경님께서는 저희 2주 전에 했던 그 화요일 과학 코너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 모기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눴었으니까 분명히 좀 참고가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정은님, 선풍기가 한 대밖에 없는데 남편이 본인 방향으로만 틀어놓고 자요. 화가 나서 한 개 더 사라고 했더니 알겠어, 회전시키자. 그래놓고 제가 잠드니까 본인 쪽으로 또 고정을 하는 겁니다. 제 남편 너무하지 않나요? 선풍기를 고장 내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 더 사게 되면은 그때 다시 이제 또 고장 내신 거를 원복하면 됩니다. 남편한테 경제권이 다 있나요? 이런 집 요즘 드문데. 이 남편분이 좀 그러네요. 4757님, 어제 늦게 퇴근하고 경전철 타고 가는 중에 마스크 착용을 안 한 학생이 카드 단말기 앞서 망설이더라고요. 마스크 착용 안 하면 못 타잖아요. 가방에 2-3개 여유분을 가지고 다니는데 얼른 한 개 주고 타자고 했더니 감사하다면서 가방 속에 있던 초코바를 건네더군요. 저 잘했죠? 근데 필수니까 모두들 마스크 착용합시다. 4757님 같은 분이 한 10,000명만 미국에 있으면은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지금처럼 이렇게 악화 일로만 걷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칭찬해요. 대단합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찹박다식의 대명사 야사의 달인 썬킴 교수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집밥같이 따뜻한 남자 썬킴입니다. 집밥같이 따뜻한 남자. 네. 집밥이 차가운 사람들도 많은데 전 집밥을 못 먹어본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집밥이 뭔가요? 제가 얘기해놓고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유니콘 같은 심정으로 말씀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십니까? 역사 코너가 얼마나 좋으면은 이런 문자가 어제 왔었습니다. 저도 정확히 기억나는데 1920님, 방송 시작하자마자 내일은 역사 코너가 두둥 옵니다. 어제 방송 시작 초반에 어제 기준으로 오늘 방송이 기대가 돼요가 아니라 어제 갑자기 느닷없이 내일 드디어 역사. 게스트와 코너도 예약제를 해야 돼요, 이렇게. 1494님도 목요일 코너가 제일 좋아요. 작가님, 교수님, 웅디 세 분 참 잘 어울린다. 항상 응원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저희 무슨 팀이라도 하나 결성해야 되는 거 우리도 아닌가요? 도원결이 같이 목동결이 한번 하죠. 유비관우 장비 같이. 소방차 같은 거를요? 소방차 차라리 셋또래로 하시죠. 셋또래. 셋또래. 그렇죠. 셋또래가 있었죠, 참. 갑자기 왜 생각이 나지?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 역사 속 집 이야기. 저는 역사 속 집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또 박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 시대에도 이 이가구 소유 금지 조치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러면은 조선 시대에도 오늘처럼 지금의 우리 상황처럼 집값 문제가 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진 적이 있었나요? 집값 문제는 늘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야. 그때 다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계층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거였고요. 고려 때만 하더라도 서로 이제 집을 크게 지으려고 귀족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기도 했고 신라 때는 아예 그 경주 안에 금을 입힌 집이 35채가 있었다. 35 금입택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건국하자마자 특히 이제 세종대왕께서 사치는 안 된다. 아하. 그리고 한양이라는 동네가
기껏해야 사람이 한 10만 명밖에 못 사는 동네인데 여기에 큰 집을 지어버리는 순간 일단은 이 한양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수도의 같아요. 역할을 못한다.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건축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선 생각하면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무슨 집값 상승이 있었을까, 투기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늘 정해진 규칙 속에서 이제 그 틈을 노리고 그 틈 속에서 또 경제의 어떤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누군가는 큰 집을 갖고 또 누군가는 그 집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집값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그 집값 상승과 전세는 예. 우리가 이제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거 아시죠? 전 세계 지구상의 모든 국가 가운데서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외국인한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돈을 저 사람한테 1억을 맡긴단 말이야. 뭘 믿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심지어 그걸 나중에 돌려준다고? 진짜로? 왜? 코리아 넘버원. 근데 그 전세가 왜 났냐면 그 예. 집값 상승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 뭐 많은 분들이 뭐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인들이 몰려와서 전세가 생겼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설이고 네. 이 전세 제도가 생긴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 넘버원이고 고의자.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계 대출 금지예요. 이게 6.25 동란 이후에 그 3차 경제 5개년 개발 계획이죠. 1969년도에 갑자기 이제 그 중화공업 육성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에서 돈이 필요한데 그 당시 기억나시죠? 우리 국민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두 가지는 꼭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혼분식 장려, 쌀밥 싸가면 큰일 나고 두 번째가 꼭 새마을 그 금고에서 저축한 거 담임 선생님한테 도장 받기. 나 그건 기억나는데? 그렇죠. 그치요? 예, 예, 네. 예. 그래가지고 예. 가계에서 저축한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정부에서는 가계 대출을 안 하고 이제 기업 대출을 해줬습니까? 근데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집값이 오를 것 같아 옆집에서요. 근데 난 돈이 요거밖에 없어. 근데 그때 이제 그 타협을 본 거죠. 새로 내가 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입주하실 분 이 정도 집값의 한 70%만 나한테 주면은 살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생겨난 게 전세 제도다. 1969년도부터 집값 상승과 가계 대출 금지. 우리 80년대 금리가 대충 어느 정도였죠? 한 12% 엄청 13% 높았어요. 예금 금리 기준으로 예금 금리 기준으로 한 12%. 13%까지 그러니까 올 한 8% 9% 이렇게 됐고 이제 IMF 때 13%에서 한 17%까지 올라갔었죠. 야, 난 15% 정도인 금리 사회에서 5분만 잠깐 살아봤으면 그쯤 공기만이라도 좀 맡아보고 좀 돌아오게. 방송은 누가 하시고요? 저금리 시대 누군가가 하겠죠? 아 그래요? AI DJ 하나 갖고 와야 되겠네. 제가 그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 늘 있었는데 네. 온돌 시대 때문에 이제 그 2층 구조, 3층 구조 이렇게 높이가 높아져가는 집이 안 된다고 싶으면은 네. 온돌 시대 전에 네. 온돌 시대 전에는 그러면은 높은 고층 집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나요?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고려 때라든지 삼국시대 어떤 그 가옥 구조를 보면은 예. 아마 이제 한 2, 3층 정도의 규모로 올렸을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습을 보였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온돌이 들어오게 되면서 집의 규모가 생각보다 이제 축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도를 놓을 수 없는 구조가 되니까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한옥의 모습을 갖췄죠. 그러니까 하나를 얻는 대신 그러니까 따뜻함이라고 하는 쾌적함을 얻는 대신 예. 규모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고 그 대신 그 역할을 마루와 마당이 대체를 하게 되면서 한국은 정원이 없습니다. 정원이 없죠. 왜냐하면 이 마당까지가 홀이에요. 홀? 그렇죠. 예를 들어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안방 건너방에 계시고 예. 이제 중간층들은 마루에서 예. 대기를 하는데 더 많은 아랫사람들은 마당에 있죠. 마당에서 머물잖아요. 예, 거기 도열에 있죠. 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온돌할 때 이 돌을 스톤으로 알고 계세요. 아닌가요? 그럼 운석이죠. 이왕 한자로 끝까지 할 거면 맞잖아요. 그 온은 따뜻한 온자가 맞아요. 그 돌자가 굉장히 특이한 한자인데 이게 구들 돌자입니다. 구들 돌자. 그래서 따뜻하게 만든 구들장이라고 해서 온돌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기 북부요. 저기 두만강 북쪽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구당서를 보면은 고구려, 그 당시 고려라고 했죠. 고려인들이 집 밑을 파서 돌로 이
곽을 짜가지고 겨울이면 거기다 장작을 떼서 겨울을 난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이죠. 그렇죠. 이제 고구려 때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양 사람들한테 이제 온도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예. 흥미로운 부분들 또 우리 꼬맹이들한테도 이제 설명을 할 때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예. 온도라면은 얇은 돌을 깔고 그 밑에 불을 뗀다고 생각해요. 큰일 나요. 이건 삼겹살 구울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연창대군이죠. 예, 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온돌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래서 온돌은 바깥쪽에서 불을 떼고 그 불기운이 고래라고 하는 불길을 따라서 굴뚝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이 온돌을 밑에서 불을 뗀다고 생각해서 그거 우리나라에도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 추운 동네는 바닥에 불을 넣거든요. 근데 그런 두꺼운 돌이나 두꺼운 흙을 넣어서 죽지 않도록. 예. 그리고 공기가 빠져나가는 개념이 없어서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구조고 이게 기적적으로 현대에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기 동파이프 밑에 깔잖아요. 예. 그거를 많은 분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아니면 일본에서 개발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동파이프. 그 밑에 까는 거. 예. 의외로 미국인이 개발했어요, 그걸요. 맞아요. 동파이프를. 프랑크 라이트라는 사람이 외정 시대 때 일제 시대 때 그 코다츠라고 아시죠? 일본의 그 방에 가면은 난방 테이블. 난방 테이블. 예. 이 코다츠를 보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 도쿄에 있던 그 조선인 거주지에 또 온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야 일본식 코다츠와 그 당시 조선의 온도를 합쳐가지고 이걸 상품화 시키자. 그래서 바닥에 쇠 파이프를 깔아서 뜨거운 물을 돌리자. 이걸 상품화 시켜가지고 미국에 출시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왜? 네? 미국은 바닥 문화가 아니잖아요. 라디에이터가 있잖아요. 라디에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이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지금 이제 덜하지만 우리 식당 가면은 좌식 있잖아요. 이 좌식에 온돌이 없었다면은 예. 좌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나 그 삼국시대는 입식 생활을 했어요.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양반들이나 고위층은. 그런데 이 온돌이 들어오면서 합리적인 난방을 그 느끼려면 결국은 내려가야 되면서 가구도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좌식 문화를 가져오게 된 근데 거죠. 그 이 온돌이 참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그 이수광 씨도 그렇고 이제 연암 박지원도 어떤 글을 남겼냐면은 조선의 이런 산들을 봐라. 민둥산이 된 이유는 뭐냐면 다 집집마다 온돌을 위한 장작을 떼려고 이 땔감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장작패다가. 산들을 다 민둥산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산 저 산 나무를 다 잡아먹고 어흥하는 게 뭐냐? 호랑이. 온돌이요. 온돌이요. 그렇죠. 라는 말을 이수광 씨가 했어요. 온돌이요. 자, 역사 속 집 이야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나가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부동산 중개업자와 같은 전문 인력이 주택을 알선하거나 매매를 성사시키곤 했습니다. 각회라고 불렀는데요. 순우리말로 집을 사고 팔거나 빌리는 흥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순우리말로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집주름, 2번 팔자주름. 자,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The Animals의 The House of Rising Sun 듣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일어서는 집이네요.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오늘 박가일 작가님, 선심 교수님 모시고 역사 속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노래가 나오는 동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답변이었습니다. 예, 8909님 덕분에 알았는데요. 나만 몰랐나? 서킨 교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익숙한 특정 어떤 CM을 목소리를 그게 옛날에 녹음한 적이 있다. 그게 저기 영어로 나가는 그런 그 광고 멘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백인들은 안 써요. 왜냐면 너무 이 중저음 바리톤이라고 해가지고 못 알아듣는다. 이 메시지 전달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좀 발음 좋은 괜찮은 한국인들이 쓰는데 한번 해봐요. 예? 해봐요.
Excellence in Flight, Sunkin Air. 오, 야, 또 하나. 중국 어디까지 가봤니? 예? 또 하나. 이거는 지금은 케이블 채널이지만 옛날에 예. 극장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장동건 씨가 딱 나와가지고 예. 대한민국 넘버 채널 김씨의 야, 신난다. Excellence in Flight, Sunkin Air. 자, 성우 썬킨 선생님과 역사 전문가 박경현 선생님과 저는 함께. 그 예전 그 심슨 가족 있잖아요. 예. 심슨 가족을 그림을 저 일산에 있는 그 한국 업체에서 OEM으로 그리는 거 아시죠? 예. 그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업체들 있어요. 그래서 심슨 가족 끝난 다음에 그 자막 올라갈 때 다 김리박 맞습니다. 나가는데 예. 그 가끔씩은 거기 그 성우를 모집을 해요. 거기 한국에서 예. 급하게 더빙할 필요가 있을 때 예. 저도 한번 옛날에 마지 심슨 엄마 마지 심슨을요? 그 역할이 공공 한번 떴길래 남자인데 어떻게 마지 심슨을? 제가 남자로 보이세요? 제가 가서 한번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지 않아요? 마지 심슨 되게 목소리가 하잖아. 이거랑 도널드 덕이랑 다른 게 뭐죠? 알겠습니다. 이거랑 다른 게 뭡니까 지금? I'm sorry. 재밌다.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역사 속 집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조선시대 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정말 모르세요, 다들. 제가 모르면 다들 모르실 거예요. 일단 뭐 개괄적으로, 예. 조선시대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범주를 좁혀서 봐야 되는 게 한양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집에 매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집에 가면 여기는 뭐 정신에서 몇백 년 동안 살았다, 김신에서 몇백 년 동안 살았다 이렇게 되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흥미롭게 그 지금의 광교 일대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장통방이라 그랬는데 거기 한 200년 동안의 한 집에 대한 집 문서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 150년 정도의 이 집이 얼마 정도 매매가 됐는지를 살펴봤더니 집에 족보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30번 사고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년 내지 6년에 한 번씩 집이 사고 팔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양만은 조선에서 유일하게 집을 이제 사고 팔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집값의 변화예요. 150년 동안. 그래서 처음에 이 집이 얼마였냐면은 한 50평 정도 되는 집인데, 50평. 예, 처음에 1720년에는 한 160냥 정도였어요. 160냥 한 냥이 한 냥이 한 10만 원 정도로 하면 한 1,600만 원, 그러네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한 냥 가격도 최고가 30만 원에서 최저가 4만 원까지 좀 편차가 폭이 너무 큽니다. 크네요. 왜냐하면 물가를 추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어쨌든 그래서 한 평균 10만 원으로 보시면 이 정도 되는데 예. 이 집이 한 150년 지나서 1871년에는 얼마가 되냐면은 2,600냥. 2,600냥? 2억 6천 정도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뛰었지?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보면 150년 동안 한 15배 정도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의 집값 규모가 그러니까 집값의 변화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00년 동안 서울 집값이 한 6배에서 7배 정도 오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상승 국면이라고 보는데 지금 6배, 7배니까 굉장히 크지만 200년이 그러면은 한 10년으로 치면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집값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 집값 상승에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이 추정컨대 이거를 거래하는 거관꾼이 아니었을까. 각해라고도 얘기를 하고 집주름 또 요즘엔 집주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만주라고 하는 이제 그 양반 인데 이제 늘 과거를 준비하지만 과거에 합격한 적은 없는 이분이 이제 서울로 가야 된다. 아마 아버지를 설득한 것 같아요. 내가 이 과거 시험을 보려는데 정보 취득이라든지 뭐 동기들을 사귀기 위해서는 그거는 저 사투리로 하셔야죠, 작가님. 제가 사투리가 안 돼서 서울 사람이라. 그래서 서울로 가야 된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무작정 올라옵니다. 아마 꽤 두둑하게 이제 서울 시세를 아마 뭐 이렇게 어디 뭐 이런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보고 왔겠죠. 들고 왔는데 이제 그거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 군데를 그 집주rop하고 갑니다. 그래서 총 6군데 집을 봐요. 6군데 집을 보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잖아요. 6군데 집을 보니까 결국은 마음에 드는 거는 제일 좋은 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진짜 좋은 집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파는 집이 없어요. 거기가 북촌이에요.
아, 거기 파는 집이 없다. 예, 지금의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는 예. 파는 집이 없어요. 거기는 이제 전부 다 새거지로 살고 있거나 집의 규모가 작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제일 좋았던 데가 명동 일대에 집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개가 마지막까지 저울질이 됐던 것 같아요. 창동 일대하고 명동 일대인데 이제 지금 창동은 아니고요. 한양 도성 안에 창동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930량짜리고 하나는 2000량짜리인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00량짜리를 막상 계약을 하러 딱 갔는데 아까 했던 그 거간꾼이 1300량인데요. 나으리 하면서 하룻밤에 1000만 원을 올려버린 거예요. 야, 이런 봉으로 맞구만.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거래는 성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왜 성사가 안 되냐 그랬더니 당신이 그렇게 자금을 덜 갖고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명동에 2000량짜리 집을 구하는데 들고 갔던 게 한 4,500량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나머지 집안 어른들한테 4,500량을 받고 1000량을 빌립니다. 누구한테 빌리냐면 빌렸군요. 그 서울 지역의 상인들한테 빌려요. 그리고 그 상인들한테 빌리면서 뭘 주냐면은 집의 위치를 적은 주소하고 예. 집의 설계도를 간단하게 그려서 그 사람한테 넘깁니다. 이거 뭐 담보대출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은행에 가서 내가 얼마의 집을 살 거니까 또는 예. 얼마의 집을 샀으니까 예. 이걸 빌리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집에서는 계속 연락이 옵니다. 너 그렇게 비싼 집에 살아야겠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남촌에 가봤더니 거기는 집이 전부 다 낡은 집이고 여기는 그래도 새 집이어서 살만합니다라고 했던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았고 그래서 굉장히 비싼 당시로 볼 때는 평균 그 이제 조그만 서민들이 사는 집들이 한 15칸 정도가 한 300량 정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한 8배 정도 되는 집을 시골에서 올라왔던 이 양반이 샀던 거고 사실은 본인 돈으로는 못 사고 대출과 집안의 그렇죠. 어른들의 돈을 가지고 샀다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집을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당대 이제 말씀하시는 부동산 중개업자 네. 주릅 뭐 주름이라고도 하고 네네. 이분들은 수수료? 자격증 시험. 있나요? 처음에는 이게 자격증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계속 거래상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예. 1890년쯤에 이들에게 일정한 자격을 한성부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등록된 사람들만 이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파는데 낄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수료도 제멋대로 받아요. 원래는 이게 한 량이었어요. 처음에는 수수료가 한 10만 원 정도였었는데 나중에 이거를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발품을 팔았는데 더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퍼센테이지 개념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한테 1% 파는 사람한테 1% 했고 너무 2%를 크던데? 받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 집이 더 귀해지니까 나중에는 무려 10% 5%를 받습니다. 10%를. 예. 그리고 이들이 이제 나중에 권력을 갖게 되면서 예. 이제 집주룹들끼리 혼자서 있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모여서 길드를 만드나요? 오피스를 만들죠. 그래서 오피스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덕방. 복덕방의 그 유래가 진짜. 뭔가 반전 영화 같아. 예, 그래서 이야. 그 복덕방을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 그랬더니 예. 집이라는 건 말이지 이렇게 이제 그들이 설명을 하는 거죠. 집이라는 건 말이지 땅에서 복을 얻는 거다. 그렇죠. 이웃에게서 덕을 받는 거다. 그래서 복과 덕을 우리가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오피스 이름은 복덕방이다. 복덕방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름이 좀 바뀌었지만 예. 공인중개사 뭐 이렇게 바뀌었지만 사실은 어르신들은 복덕방 했던 게 이 그렇죠. 집주들의 활동 공간이었다. 각회들의 활동 공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야,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중국에는 이런 어째 집 관련 이야기 좀 우리가 알아둘 만한 게 있을까요? 그 시스템을 우리가 또 작가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약간 독특한 타입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타입. 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인류가 현재 살고 있는 그 거주 공간 그 구조상 가장 독특한 구조가 뭐냐면 중국의 복건성에 가면요. 토루라고 있어요. 그 도나스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UF 모양으로 생긴 집 형태인데 예. 이게 첩첩산중 안에 있거든요. 일단 가려면 복건성의 하문 샤먼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예. 기차 타고 3시간을 들어가서 다시 차 타고 2시간 더 들어가야지 산속에 있는 이 토루 집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이 토루들이 나오는데 이거 멋있는데? 멋있어요. 또 이게 딱 보면 UFO 같이 보이잖아요. 예. 실제로 UFO로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1960년도 말에 예. 60년대 말에 미국 CIA가 항공사들 그때 그 위성으로 봤어요. 위성으로 봤구나. 냉전의 극단을 달리고 있을 때잖아요. 예. 딱 보니까
중국이 여기서 핵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이게 어떤 그 저기 뭐 사일로라고 보통 그렇게 보이니까요. 예,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토르촌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약간 놀리는 거죠. 영어로 Welcome to Chinese Missile 기지라고 딱 써 있어요. 웰컴 투 미사일 규지. 베이스라고. 예. 놀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다 아시다시피 객가인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객가인이라고 해서 이제 한족인데 그러니까 중원의 그 난을 피해 가지고 남쪽으로 이제 도망 온 사람들이죠. 크게 두 번의 난으로 이 남쪽으로 와요. 첫 두 번째가 번의 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제 선비족이 중원을 장악했을 때 우르르 내려오고 두 번째 결정적으로 정말 많은 한족들이 이제 중원에서 남방으로 내려온 계기가 당나라 말기의 농민난 우리가 알고 있는 왕선지랑 이 황소의 난 둘 다 뭐 음식이지만 이 왕선지와 황소의 난을 일으켰는데 이걸 또 주전충이라는 사람이 진압을 해버리잖아요. 예전에 주전충이 이걸 또 어떻게 외웠어요? 그냥 쉽게 외운 것 같은데 너무 쉬운 이름 아닌가요? 주전충. 그렇죠. 주전자에 사는 벌레. 나 후보 싫어 주전시켜줘 이런 주전충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거를 참 청명한 날씨에 네. 예, 청취자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주전충이 예, 진압을 예. 해버려요. 황소의 난과 이 왕선지의 난을. 예. 근데 이제 왕선지는 그 당시에 그 본거지가 어디였냐면 지금 말하는 복건성이었고, 예. 그다음에 이 황소는 산동성이었거든요. 이 산동성에 살고 있던 한족들이 우르르 대거 지금 복건성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복건성으로. 그런데 현지 살고 있는 복건성 현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들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이 빌리지를 만들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이 토루인데 바로 이거예요. 이게 높이가 20m고 저게 20m나 돼요 지금? 5층이에요. 아이고. 4층, 5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진흙에 그 찹쌀가루를 빚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예. 벽 두께가 보통 1.5m에서 2m거든요. 예. 그래서 총을 쏴도 관통을 안 해요. 와. 그리고 이 보통 20가구 한 100명 정도가 이 한 토로에 사는데 예. 정문만 닫아버리면은 철통 요새가 돼버려요. 못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보여요. 창문도 3층 이상에 있고. 근데 독특한 게 뭐냐면 여기 살고 있는 객가인들이 쓰는 객가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복건성이기 때문에 복건성 사투리를 써야 되잖아요. 안 써요. 객가어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예. 이게 그 당시 당나라가 망했을 당시에 당나라 한족이 쓰던 그 언어가 고스란히 보존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깜짝 놀라는 게 약간 닫힌 사회구나 정말. 그러니까 숫자를 세는 거는 우리 한국말과 거의 비슷해요. 세봐라. 좀 듣고 가봤거든요. 그 현지인 보고 1, 2, 3, 4, 1, 2, 3, 4 해봐라 했더니 1, 2, 3, 4, 5, 6. 근데 절충안 같은데 절충안? 그게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게 예, 실제로 예. 지금 우리가 한자의 그 음을 부르는 게 예. 당과 송의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에서 넘어온 발음이 우리 음가에서는 이제 성조는 사라지긴 했지만 성조 그 사라지죠. 음가가 변하지 않는데 예. 중국은 자체적으로 그게 계속 쓰게 되니까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 언어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그 받아들인 곳에서는 그게 고착화되는데 예. 쓰는 동네에서만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어가 일본에 만약 넘어갔다면 우리는 이미 바뀌었지만 거기에는 고어가 남아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게 만약에 객가가 그때 옮겨갖고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성조를 제외하고는 발음이 비슷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참 그 난감한 게 뭐냐면 지금 복건성 지역에서 이 객가인들이 한 300만에서 400만 명 살고 있거든요. 예.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잖아요. 그래서 뭐 동북 공정한다고 고구려는 내 땅 하고 있을 때 중국 정부에서 인민정부에서 저 객가인들도 소수민족으로 만들어 버리자 등록을.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걸출할 인물들 등소평, 손문 다 객가인이거든요. 그럼 객가인을 소수민족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중국은 소수민족이 만든 나라가 돼버려요. 손문이. 예, 진짜 국가의 정통성 문제로 지금 직결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양태성님, 조선 시대에도 한양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을까요? 이건 네. 뭐 그랬을 것 같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아들한테 편지를 자주 써요. 유배지에서. 예.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건 공부해라. 그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 메모하면서 해라. 이거를 이제 편지를 제일 많이 썼는데 네, 메모하면서 해라. 그것 빼놓고는
꼭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 집을 얻어라. 그래서 서울의 동향을 파악해야 우리 같이 지금 몰락한, 왜냐하면 지금 귀향을 갔으니까 이제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몰락한 집안에서는 그런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다시 뭔가 그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19세기 이후에 과거에 합격하려면 서울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집을 다 구하게 되고 실제로 지방에 자기가 큰 집이 있더라도 서울에 작은 집이라도 얻어 놓아서 아이가 좀 어느 정도 공부할 나이가 되면 서울로 보냈기 때문에 예. 서울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잠깐만요. 그럼 서울에 안 살면 과거를 못 봐요? 아니요. 그 서울에 안 살아도 과거는 보는데 예. 합격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격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짐작하시겠지만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그 시험의 공정성을 외피를 두고 굉장히 많은 오히려 불공정한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이제 우리는 항상 최선의 과거 모습을 드라마 속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거는 진짜로 몇십 년 몇 개 존재하지 않았고 대리 시험도 치고 그다음에 시험관이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심지어는 한 팀워크로 과거를 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서울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박종욱님, 일본 살고 있는데 여기 아파트에도 바닥에 난방 없는 집이 대부분이라 겨울에 정말 힘듭니다. 한국보다 훨씬 춥게 느껴져요라고 해주셨는데 코다치 약간 더 다이얼을 올리시죠 이렇게요. 정말 저도 한 번은 앉아봤는데 허벅지만 뜨겁고 얼굴은 입 돌아가요. 아유 막 그냥 여기 어깨부터 막 으슬으슬 돼가지고 네. 예, 좀 추워요. 일본은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여러 번 침략을 했었는데 네. 왜 온돌 문화를 안 가져갔을까요? 그걸 하나만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헛집의 개념과 겹집의 개념, 그다음에 마당과 정원의 개념, 그리고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일본의 이제 뭐 교토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흥미로운 것들이 뭐냐면 1월부터 12월까지 꽃을 볼 수 있는 정원을 꾸며놔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이 이제 중심지였고 그 중심지를 기준으로 볼 때는 양력으로 보면은 11월부터 3월까지가 사실은 꽃이나 나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조그만 격차지만 굉장한 기후차가 느껴지고 그러면서 온도를 채용하는 거에는 굉장한 비용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부담을 느끼고 아마 이거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일본 정원 말씀하신 김에 이제 일본 정원의 특징이 이제 가레산스이라고 해가지고 가레산스. 이 가면 물결 모양으로 자갈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 가레산스 지나가면 굉장히 큰일 날 것 같고 이거를 킬빌에 나오죠. 킬빌에. 네? 킬빌에 나옵니다. 킬빌에 나오는 가레산스 예. 이것이 그 일본 정원은 유일하게 한국과 중국은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그 정원을 만들었는데 일본만 독특하게 이제 그 젠 부디즘이라고 해서 선종. 그 처음에 그 만든 사람 이름이에요. 무소 소세키라고 해가지고 무소 대사라고 하는데 그분이 처음에 가레산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왜요? 무소 대사라고 할게요. 예.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차경이라고 하거든요. 예. 춥지만 집안에서 춥지만 바깥에 따뜻한 자갈을 바라보면서 이 추위를 녹이자라는 그 젠 부디즘의 사상이 녹아 있다라고 얘기하더군요. 일찍부터 뭔가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 명백한 한계가 있는데 정신력으로 전차가 오면은 죽창을 들어라. 보급은 필요 없다. 집 얘기하다가 가서 농사를 지어라. 2차 대전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신 승리의 문화가 그때부터 있었구나. 그 젠 부디즘의 그 무소 대사 성은 말씀 안 드릴게요. 무소 대사의 그 가레산스이와 그걸 안에서 바라보는 차경 이걸로 견뎌라 이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역사 속 집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부동산 중개업자를 이렇게 불렀다는데요. 정답은 1번 집주름 또는 이제 요즘에는 집주룹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집주름. 자,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집 얘기에서 뭐 크게 재밌는 얘기가 있을까 싶었는데 엄청 재밌네요. 저 준비한 거 반밖에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반기에 또 집 얘기 한번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큰 이슈가 없어야 될 텐데 만약에 이슈가 한 번 더 생기면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 집 이야기 박강일 작가님, 썬킴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600님 잔잔히 흘러나오는 음악에 취해 있으니 가게 첫 손님이 오시네요. 복을 주는 방송 허지웅 씨 들으니 아침부터 운이 트이고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복을 드리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요 자전거 탄 풍경의 해변의 여인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우리의 떠있는